어느 목요일 아침, 미국 버지니아 애쉬번, 세계 AI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AWS AI 데이터 센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AI 서버 10만 대가 순간적으로 멈춰선 겁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도 정상이었고 냉각 시스템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단 하나의 문장, HBM 메모리 not found. 한국 공장 하나가 멈추자 미국 AI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AI의 심장은 GPU가 아니라 한국 메모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왜 세계 AI가 한국 메모리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마크 존슨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글로벌 인프라 총괄 부사장입니다. 25년간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2024년 봄 실리콘밸리는 GPU 전쟁 중이었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꾸고 모든 빅테크 기업이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엔비디아 GPU. 당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GPU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메타가 15만 개를 주문했고 구글이 10개를 사재기했습니다. 우리 AWS도 질 수 없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GPU 20만 개 확보해. 돈은 상관없어. 나는 엔비디아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젠슨 황 CEO를 직접 만났습니다. 20만 개 주문하겠습니다. 단, 우선 공급 계약을 원합니다. 젠슨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AWS는 우리 최고 고객입니다. 우선권 드리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총액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GPU만 있으면 AI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4년 여름, 우리는 버지니아에 역사상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면적 10,000 제곱미터, 축구장 70개 크기였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초대형 AI 인프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AWS, 인류 역사상 최대 AI 인프라 구축. 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GPU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AWS의 AI 성능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해 가을, 건설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한 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상철, SK하이닉스 북미 영업 담당이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HBM 메모리 공급 계약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HBM 메모리의 중요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상철이 설명했습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속 메모리죠. GPU와 함께 작동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메모리 말이군요. 그건 GPU의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상철이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HBM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와 계약했어요. 필요한 건 다 확보했습니다. 김상철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명함을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생각해도 됐습니다. 2024년 말 GPU 20만 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당 30만 달러짜리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흥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2025년에는 AWS가 AI 업계를 완전히 장악할 거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GPU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몇 달 후 서버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GPU를 메인보드에 장착하고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력 공급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겨울, 봄을 지나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0만 대 서버 중 5만 대가 조립 완료됐습니다. 언론은 계속 우리를 추켜 세웠습니다. AWS, AI 인프라 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테스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하나만 대서버를 부팅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중앙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50명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팅 시작합니다. 총괄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들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5초 후 모든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모리 이니셜레이제이션 페일드.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야? 엔지니어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메모리를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 재부팅. 똑같은 에러. 3번, 4번, 10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드웨어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HBM 메모리가 없습니다. GPU는 있는데 메모리가 없어서 작동을 못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GPU 확보에 집중했지만 메모리 공급 문제는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HBM은 별도 부품입니다. GPU 칩과 메모리 칩을 함께 패키징해야 하는데 우리는 GPU 칩만 샀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팀장이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엔비디아가 다 포함해서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엔비디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모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엔비디아 담당자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GPU 칩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HBM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나는 계약서를 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GPU D-only.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60억 달러를 쓰고도 절반짜리 제품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 1년 전 받았던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상철, SK 하이닉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긴급하게 HBM 조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연락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마이크론에 연락했습니다. 저희 생산량은 전부 엔비디아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도 연락했습니다. 대기 순번이 47번입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5천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가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2월 우리는 차선책을 찾았습니다. 중국산 HBM이었습니다.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HBM2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성능은 최신 HBM3보다 떨어지지만 작동은 가능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 중국산으로 1만 대만 가동하자. 나머지는 한국산을 기다리고 얼마 후 중국에서 HBM 5만 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대 서버가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가동 날짜를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나는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에 있었습니다. 투자자 발표를 4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제프 베조스와 주요 투자자 30명 앞에서 가동 시연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 관제실에는 엔지니어 1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팅 시작합니다. 총괄이 외쳤습니다. 1만 대 서버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에 AWS 로고가 떴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하지만 5분 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대, 그 다음 100대, 1분 만에 1000대가 다운됐습니다. 관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메모리 과열입니다. 칩이 타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작동 안 합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뭐가 문제야? 하드웨어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중국산 HBM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10분 만에 하나만 대 서버 전체가 멈췄습니다. 5초 전까지만 해도 작동하던 서버들이 이제 먹통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긴급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중국산 메모리에서는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장착된 메모리를 빼내는 데만 2주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후면 월요일 발표는 이미 끝나고 없었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오후 2시 제프 베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월요일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는 보고했습니다. 중국산 HBM 실패했습니다. 서버 가동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CFO가 물었습니다. 투자액이 얼마지? 5천억 달입니다. 작동하는 서버는 0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안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산 HBM을 구해야 하는데 빨라도 6개월 걸립니다. CEO가 책상을 쳤습니다. 6개월, 월요일이 4일 남았어.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데이터 센터가 보였습니다. 10만 대 서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서버마다 30만 달의 GPU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총 300억 달러, 한화 40조 원어치 GPU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GPU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 메모리 때문에.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김상철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6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기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안 됐습니다. 대면에서 사정해야 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행 비행기 잡아줘. 프라이빗 제트로.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르겠어. HBM 확보할 때까지. 집에 들러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회사 살리러 가야 해. 오후 9시 덜레스 공항 프라이빗 터미널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13시간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에서 나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HBM 시장 보고서,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 삼성전자 생산 현황.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 62%,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0%, 한국 두 회사가 90%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마이크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GPU는 미국이 만들지만 그 GPU를 작동시키는 HBM은 한국이 만든다는 것을. 둘 다 있어야 AI가 돌아간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기술 격차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HB31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대역폭 1EB F, 적층 12단. 중국은 아직 HBM이 수준이었습니다. 대역폭 460GB절, 적층 8단. 기술 격차 5년, 아니 어쩌면 10년이었습니다. 중국산을 쓰려던 내 판단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작동 가능 여부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가 안 돌아가는구나.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김상철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가 경고했었습니다. 미리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웃어 넘겼습니다. 메모리 따위,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5천억 달러, 10만 대 서버, 전부 무용지물. 단 한 대도 작동 안 했습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72시간, 월요일까지 기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비서에게서 10통, CFO에게서 12통, 이사회에게서 8통,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 발표 준비 상황 보고 바람. 나는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SK 하이닉스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회사 소개, 제품 라인업,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이천 본사, 청주 공장, 우시 공장, HB32월 생산량 50만 개, 전부 예약 완료.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승무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렀습니다. 인프라의 제왕,
세계 최대 클라우드 회사의 총괄 부사장. 하지만 지금 나는 한국 회사 앞에 무릎 꿇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좀 구걸하러.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48시간 동안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HBM을 구해와.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나를 받아줄까? 1년 전 거절했던 그 오만한 미국인을. 나는 불안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7시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은 쌀쌀했습니다. 나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목적지는 이천 SK 하이닉스 본사. 거리 70km,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젠슨, 나야 마크. HBM 급하게 구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 젠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마크, 우리도 HBM 때문에 미치겠어. SK한테 물어봐. 우린 안 만들어.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우로트라. 산제이, 긴급한데 HBM 20만 개 당장 구할 수 있나? 산제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마크, 우리 HBM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 월 5만 개야. 그것도 전부 엔비디아랑 계약했어. 당분간 물량 없어. 돈은 얼마든지 낼게. 2배, 3배 줄게. 미안해 마크. 돈 문제가 아니야. 생산 라인을 하루아침에 늘릴 순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술이 한국 애들 못 따라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인텔 CEO 펜 겔싱어. 팻, HBM 생산 계획 없어? 팻의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마크, 우리 3년 전에 HBM 사업 접었어. R&D에 20억 달러 쏟아부었는데 수익성이 안 나왔거든. 한국 애들이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경쟁이 안 돼. 그리고 기술도 2년 뒤처졌어. 우린 HB2 수준인데 쟤들은 벌써 HBM 3이야. 그럼 어떻게 해? 한국가 SK나 삼성한테 빌어. 다른 방법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HBM을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기술국 같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미국 회사습니다. AI도 미국이 선도습니다. 챗GPT, 제미니, 클로드 전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미국이 최고였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HBM은 없습니다. 만들 기술도 없고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한국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구나. 오전 8시 30분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이 아니라 실용적인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중고차들이 많았습니다. 벤츠나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 소나타, 기아 케이오. 나는 차에서 내려 본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AWS 마크 존슨입니다. 마크 존슨입니다. 김철 이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아, 네, 3층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층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내 사무실에 왔던 그 엔지니어. 그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한국까지 오셨다는 건 HBM 건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합니다. HB32가 20만 개 필요한데 빨리 구할 수 있을까요? 김상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고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0초의 침묵.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재고 0입니다. 생산부는 전부 예약되어 있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 이후에나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10월이요? 지금이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MS, 메타 전부 작년에 계약했거든요. 존슨 부사장님도 2024년에 오셨으면 가능했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024년 김상철이 내 사무실에 왔던 그때 나는 그를 쫓아냈습니다. 메모리 따위, 그 오만함이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급합니다. 월요일까지 필요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김상철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번을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다른 고객들과의 신뢰 문제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까지 날아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격은 얼마든지 낼게요. 2배, 3배. 김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량이 없어요. 공장이 24시간 풀가동 중인데 그래도 모자라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고객 물량 좀 양보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그쪽과 협상할게요. 안 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저희 회사 신뢰에 금이 갑니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미국 최대 클라우드 회사 부사장이 한국 중견기업 이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안 되면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마크 존슨입니다. HBM 긴급 구매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네, 이메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해 물량은 전부 소진됐고요.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합니다. 1분기요? 그럼 내년 봄. 네, 빠르면 2월 말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7개월 후, 그때까지 AWS는 망하고 없을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온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HBM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내가 오만했던 대가였습니다. 나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우리 팀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에게서였습니다. 마크, 상황 어때?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야. SK도 삼성도 안 돼. 물량이 아예 없어.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른 루트를 알아봤는데 다른 루트? 중국 CXMT라고 있어. 창신 메모리. 중국 정부 지원받는 구형 기업이야. 얘네가 HBM3 양산 시작했대. 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물량은 월 3만 개 생산한대. 그런데 뭐? 품질을 장담 못하겠어. 나는 고민했습니다. 중국산. 지난번 양쯔 메모리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28% 불량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샘플 구해봐. 테스트라도 해보자. 알았어. 그리고 마크,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 뭔데? 전 세계 HBM 시장 구조 조사했는데 진짜 심각해. SK 하이닉스 62%,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0%. 이게 전부야. 그게 무슨? 미국에 있는 유일한 회사가 마이크론인데 걔네 점유율 10%야. 나머지 90%는 한국이 쥐고 있어. 그리고 기술 격차가 5년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0%. 한국 두 회사가 전 세계 HBM의 90%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최신 보고서. SK 하이닉스 62%,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0%. 정확히 데이빗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HBM3이 시장은 SK 하이닉스 75%, 삼성전자 25%, 마이크론은 아예 없었습니다. 최신 기술은 한국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산량이었습니다. 전 세계 HBM 월 생산량 약 10,000개, SK 하이닉스 62만 개, 삼성전자 28만 개,
마이크론 10만 개, 미국은 겨우 10만 개, 그것도 구형인 HBM이 수준. 그런데 AI 서버 수요는 올해 예상 수요 1,500만 개, 공급 부족 1,200만 개. 어마어마한 갭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AI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작동시킬 부품은 한 나라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왜 미국은 HBM을 안 만들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돈이 안 됐습니다. HBM은 제조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12층 실리콘을 쌓아 올리고 각 층마다 수만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 연결해야 했습니다. TSV 기술, 스루 실리콘 비이야,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크기로 구멍을 뚫는 기술. 불량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10년간 이 기술에 2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포기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인텔 케이스 스터디를 찾았습니다. 2018년 인텔이 HBM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초기 투자 20억 달러, 3년간 개발했지만 불량률을 15% 밑으로 못 낮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5% 수준이었습니다. 인텔은 2021년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이유, 수익성 없음. 마이크론도 비슷했습니다. 2019년 HBM 사업 확대 발표. 하지만 2023년 축소. 이유, 한국 업체와 가격 경쟁 불가. 미국은 이미 HBM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UBS 투자은행 분석. HBM은 21세기 석유수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세기에 석유 없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는 HBM 없는 나라가 AI 시대에서 낙오됐습니다. 그리고 HBM의 90%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챗GPT를 잘 만들어도 그걸 돌릴 하드웨어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천 시내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들이 붐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부품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SK하이닉스 직원이 한 명 지나갔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만드는 메모리 없이는 아마존도 구글도 메타도 AI를 못 돌린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하지만 AI 시대의 심장은 지금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카페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HBM 공급망 분석. 첫 번째 열, 국가. 두 번째 열, 생산 능력. 한국 90%, 미국 10%, 중국 0% 개발 중, 일본 0% 철수, 유럽 0% 없음. 세 번째로 기술 수준. 한국 HBM 3위 세계 최고, 미국 HBM 2 플러스 구혁, 중국 HBM 2 불량. 네 번째 열, 시장 지배력. 한국 절대 우위, 미국 종속, 중국 도전 중.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쓰디 쓴 맛이었습니다.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나는 믿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지배한다고. 인텔이 CPU를 만들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작동시키는 메모리는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DRAM도 한국, NAND도 한국, HBM도 한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화려한 GPU, 멋진 디자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힘을 가진 건 한국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프 베조스였습니다. 마크, 어떻게 돼가나?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물량이 없대요. 돈을 더 주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인데도 부족해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HBM의 90%를 만듭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프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는 없나? 최소 5년 걸립니다. 기술 이전도 받아야 하고요.
기술 이전도 한국한테 받아야 한다는 거야? 네. 제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 방법을 찾아봐. 반드시 HBM을 구해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수를 쓴다고? 없는 물량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나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상철이었습니다. 좀슨 부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다시 SK 하이닉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3층 회의실이 아니라 1층 카페테리아였습니다. 김상철이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철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김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위에 보고를 올렸어요. AWS 긴급건이라고. 그랬더니 윗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최태원 회장님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SK그룹 총수가 이 건을 알고 있다니. 김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AWS는 전략적 파트너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하나 있긴 있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김상철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테스트용 물량이 있습니다. 엔비디아한테 검증받으려고 만든 샘플인데 2만 개 정도 돼요. 이걸 드릴 수는 있어요. 2만 개요? 나는 실망했습니다. 필요한 건 20만 개인데 2만 개는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김상철이 내 표정을 읽었습니다. 부족하시죠? 네, 20만 개가 필요한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김상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2만 개를 먼저 드립니다. 월요일까지 배송 가능해요. 그럼 일단 서버 2,000대는 돌아가죠?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나머지 18만 개는 6개월 안에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김상철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제목, AWS SK 하이닉스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 첫 번째 슬라이드, 5년 장기 공급 계약. 김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AWS에 필요한 HBM 물량을 저희가 우선 공급합니다. 연간 최대 100만 개까지. 단 계약 기간 중에는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로 바꾸시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안정적이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AWS 한국 RD 센터 설립.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김상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AWS RD 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규모는 최소 500명,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차세대 HBM 개발, AI 서버 최적화 같은 거요. RD 센터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우리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김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공동 기술 개발 및 특허 공유. 김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HBM4, HBM5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개발된 기술의 특허는 양사가 공유하고요. AWS는 사용권을 갖고 저희는 생산권을 갖습니다. 윈윈이죠. 나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요? 저희가 제조 기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AI 최적화 기술을 같이 개발하자는 겁니다. AWS는 클라우드 전문가고 저희는 메모리 전문가니까 합치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나는 슬라이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5년 계약, 한국 RD 센터, 공동 기술 개발.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 정말 6개월 안에 18만 개를 주실 수 있나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고객 물량 일부를 조정하고 야간 생산 라인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쉽진 않지만 AWS는 그럴 가치가 있는 파트너니까요. 다른 고객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윗분 결제가 필요한 겁니다. 최태원 회님이 직접 고객들한테 설명하실 거예요.
AWS와의 장기 파트너십이 회사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럼 고객들도 이해할 겁니다. 나는 감동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고객들을 설득한다니. 이건 SK 하이닉스가 AWS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조건 수용하겠습니다. 김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는 월요일에 정식으로 작성하고 일단 악수로 약속하시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AWS 같은 파트너를 얻게 돼서요. 우리는 악수를 놓았습니다.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오후 6시 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프, 저 마크입니다. 어떻게 됐나? HBM 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SK 하이닉스와 5년 장기 계약 맺었습니다. 월요일까지 2만 개 긴급 공급, 6개월 안에 나머지 18만 개 공급받습니다. 조건은 한국에 R&D 센터 세우고 공동 기술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 있어. 잘했네, 마크. 감사합니다. 월요일 발표는 어떻게 하지? 2000대 서버로 시연하겠습니다. 전체 10만 대 중 2000대지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좋아.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가동하면 되고. 고생했어, 마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천 시내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7시 나는 청담동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SK그룹 경영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김상철 이사한테 들었어요. 1년 전에 미팅 요청했는데 거절하셨다고?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땐 HBM이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저희도 5년 전만 해도 DRAM만 집중했었거든요. HBM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계속 투자하신 건가요? AI가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삼성도 알았고 마이크론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빨리 더 많이 투자했어요. 10년간 20조 원, 미친 금액이죠. 이사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하셨네요. 운이 좋았죠. 채지 PPT가 터지면서 HBM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만약 AI 붐이 안 왔으면 저희 투자는 실패작이 됐을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저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이 AI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소프트웨어죠. 한국은 하드웨어.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더 드릴게요. 최태원 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AWS 한국 데이터 센터 건립은 어떨까요? 서버 10만 대 규모로요. 저희가 부지 제공하고 전력 인프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AWS는 아시아 허브를 한국에 둘 수 있고 저희는 안정적인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나는 놀랐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영국, 일본, 동남아 다 가깝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전기 안정성도 최고, 데이터 센터 짓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AWS 아시아 허브를 한국에.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했습니다. HBM 공급의 안정성, 지정학적 위치, 인프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사에 보고 올리고요.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최태원 회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새로운 파트너십을 축하합니다. 나도 잔을 들었습니다. 축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AI의 미래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태원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이 AI화될 겁니다. 자동차, 의료, 제조, 금융, 그리고 그 모든 AI는 HBM 없이 작동 안 합니다. 저희는 그 중심에 서고 싶어요. AWS와 함께. 나는 그의 비전에 감동했습니다. 밤 10시 전역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시죠? 네, 8시 출발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월요일 발표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토요일 오전 8시 인천공항. 나는 출국장을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48시간 전 절망 속에 도착했던 이 공항. 지금은 희망을 안고 떠났습니다. 수화물 검사대를 지나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화물이 하나 더 있으신데요. 화물이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보낸 거라고 하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물 구역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은색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혀 있었습니다. HB32 2만 유니츠 어전트 딜리버리 투 AWS 버지니아. 김상철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바로 출하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컨테이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그 안에 2만 개의 HBM이 들어있었습니다. 각각 $3,000씩, 총 6천만 달러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AWS를 살릴 구명줄이었습니다. 나는 화물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제 비행기에 실어주세요. 최우선으로요. 알겠습니다. VIP 화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만 개의 HBM이 함께였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그 공장에서 HBM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는 메모리가. 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13시간의 귀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에서 나는 월요일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었습니다. 제목 AWS AI 인프라 혁신 마이너스 차세대 서버 공개. 첫 슬라이드 10만 대 서버 5천 달러 투자. 두 번째 슬라이드 엔비디아 H100 GPU 2만 개 탑재. 세 번째 슬라이드 SK 하이닉스 HB32 메모리. 네 번째 슬라이드 실시간 가동 시연. 나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 집중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단순한 공급업체?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슬라이드를 수정했습니다. AWS, SK 하이닉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5년 장기 공급 계약. 공동 기술 개발, 한국 R&D 센터 설립.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새로운 공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미국, AI 메모리는 한국.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프도 이걸 좋아할 것이었습니다. 기내 화면에 비행 정보가 떴습니다. 목적지까지 10시간 30분 남음. 나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덜레스 공항 착륙. 나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화물 찾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색 컨테이너가 벨트 위에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AWS 물류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화물 있어. 지금 당장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로 보내. 알겠습니다. 특수 차량 보내겠습니다. 1시간 후 군용 트럭 같은 특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나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데이터 센터까지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오후 2시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도착. 엔지니어 5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괄 엔지니어가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구하셨어요? 여기 있어. 2만 개. 컨테이너가 열렸습니다. 파란색 정전기 방지 포장. 그 안에 HBM 칩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진짜네. 나는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작업.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버 2000대 조립 완료해야 해. 할 수 있어?
총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HBM을 GPU에 장착하고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6시, 밤 9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피자 100을 시켜서 엔지니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바닥났습니다. 새벽 2시 1000대 완성, 새벽 5시 1500대 완성, 새벽 8시 1900대 완성.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월요일 9시 30분 마지막 서버 조립 완료. 총 2000대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제프 베조스와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총 30명이었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WS 인프라 총괄 마크 존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AWS AI 인프라 혁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0만 대 규모의 차세대 AI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H100 GPU.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SK하이닉스 HBM32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 로고가 크게 떴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회사? 나는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62%를 가진 글로벌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5년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시간 가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라이브 영상이 떴습니다. 2000대 서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장팀, 부팅 시작하세요. 총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팅 시작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2000대 서버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에 AWS 로고가 떴습니다. 부팅 프로세스가 진행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40초, 50초, 그리고 1분 후 모든 서버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부팅 성공!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다. 작동한다. 제프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2시간 전 절망 속에서 한국으로 날아갔던 그때 김상철을 만나고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HBM을 구해온 그 여정,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AWS AI 서버 가동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GPU 가동률 98%, 메모리 속도 1.2ts, 온도 정상, 전력 안정,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AI 워크로드 테스트 시작, 치메이지 PT 스타일 언어 모델을 돌렸습니다. 응답 속도 0.3초, 이전 서버 대비 5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테스트, 1초에 10장 생성, 이전 대비 10배 성능. 청중이 또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크,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한국이라니 전혀 예상 못했는데. 나는 설명했습니다. HBM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의 90%를 쥐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못 따라갑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한국은 하드웨어, 완벽한 조합이죠. 제프가 나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마크, 정말 잘했어. 솔직히 금요일엔 포기하려고 했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네. 기적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제프.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야. AWS SK 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RD 센터 건립 승인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500명, 1000명도 괜찮아. 그만큼 가치 있어. 감사합니다. 제프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마크.
넌 AWS를 구했어. 오후 2시 투자자들이 떠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보였습니다. 2000대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산 HBM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김상철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대성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했어요. SK 하이닉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존슨 부사장님. 저희도 기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5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머지 18만 개 HBM이 6개월 안에 올 것이었습니다. 그럼 10만 대 서버 전체가 가동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RD 센터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AWS와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것이었습니다. HBM4, HBO, 그 너머까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김상철을 무시했던 그때, 만약 그때 계약했다면 이 모든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생이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그날 이후 글로벌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AWS, 한국 SK 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AI 서버 2000대 가동 성공, 기사가 퍼져나갔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언론이 다뤘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오후 4시, SK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마감 30분 전인데도 15% 급등, 시가총액 20조 원 증가, 삼성전자도 덩달아 8% 상승, 한국 반도체 섹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오후 5시, 내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였습니다. 마크, 축하해.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SK 하이닉스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우리도 HBM이 급해. 나는 웃었습니다. 순다르, 직접 이천 가봐. 나처럼. 진짜 그래야 해? 응? 걔네는 진심을 원해.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안 돼. 순다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비행기 탈게. 두 번째 전화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마크 존스? 마크 저커버그야. HBM 어떻게 구한 거야? 한국 갔다 왔어. 나도 가야 해? 당연하지. SK 부회장이 직접 만나줄 거야. 대신 준비 철저히 해. 장기 파트너십 제안 가져가. 얼마나 장기? 최소 5년. 우린 5년 계약했어. 5년? 그건 너무. 싫으면 HBM 못 구해. 선택해? 마크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세 번째 전화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마크,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SK 하이닉스 소개 좀. 사티아, 너희 빙 AI 서버 증설하던 거 맞지? 맞아. 50만 대 증설 계획인데 HBM이 없으면서 멈췄어. 그럼 한국 가. 나처럼 직접 무릎 꿇고 부탁해. 무릎 비유야. 하지만 진심은 보여줘야 해. 이메일로 안 돼. 사티아가 묻었습니다. 넌 뭘 제안했어? 5년 계약, 한국 RD 센터, 공동기술 개발. 그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내일 출발할게. 오후 6시. 빅테크 CEO들이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모두 같은 목적지. 2000 SK 하이닉스 본사. 실리콘밸리 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빅테크 CEO들의 한국 순례, AI 시대의 성지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천입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천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한국발 뉴스가 터졌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전격 방한, SK 하이닉스 본사 방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순다르가 이천 본사 앞에서 찍은 사진, 정장 차림의 긴장한 표정. 이건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오후 뉴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도 방한, 한국은 AI의 미래 발언. 저녁 뉴스. MS CEO 사티아 나델라, 서울 도착. 내일 SK 하이닉스 미팅 예정. 수요일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AI 서버를 움직이는 마지막 열쇠, 바로 HBM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맞서던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경쟁보다 더 급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부품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일제히 이렇게 전했습니다. 팀 쿡이 한국 메모리 기업 경영진과 장시간 회담을 진행하며 HBM 장기 공급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는 순간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AI 경쟁의 진짜 병목은 GPU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쥐고 있던 승부처는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가장 강하게 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언론도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가 메모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20세기 산업을 움직인 것이 석유였다면 21세기 AI 산업을 움직이는 것은 초고속 메모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AI를 말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AI가 돌아갈 엔진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더 본질적인 지점을 짚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도, 아무리 강력한 GPU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멈춥니다. 계산을 처리하는 칩과 그 계산을 버텨주는 초고속 메모리,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물려야 진짜 AI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메모리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블룸버그도 이 흐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HBM 경쟁의 중심에 선 한국 메모리 산업. 인터뷰에 나선 한국 메모리 기업 경영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 결국 이 메모리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그래서 긴 시간 연구 개발과 생산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쥔 것은 단순한 반도체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속도였고 주도권이었고 세계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권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앞다퉈 한국을 찾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AI는 이미 시작됐고 그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를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도 이 움직임을 예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AI 산업에서 메모리 공급망이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 격차가 앞으로 AI 산업의 승패를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음 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대응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메모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했습니다. HBM은 돈만 넣는다고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공정 기술, 낮은 불량률을 버텨낸 생산 경험, 수많은 실패 때 쌓인 노하우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HBM은 말 그대로 난이도가 다른 반도체였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를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그 안을 미세한 통로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성능이 무너지고 불량률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오랫동안 버틴 기업, 오랫동안 투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AI 경쟁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반도체와 메모리까지 포함된 산업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점점 더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AI의 미래를 말하는 동안 한국은 그 미래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새로운 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 HBM 재진입 검토. 일본은 2015년 HBM 사업에서 철수했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소니와 키옥시아가 공동으로 HBM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 50억 달러. 목표는 수년 내 양산. 하지만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HBM5를 양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격차는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2주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달간 한국 방문 빅테크 CEO 12명, 체결된 HBM 공급 계약 12건, 총 계약 금액 850억 달러, 한화로 110조 원. 이건 한국 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00조 원. 한국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지니어 5,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파동이 거대한 쓰나미가 됐습니다. 금요일 절망 속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때 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 15명의 CEO가 뒤따랐습니다. 나는 선구자였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AWS SK 파트너십이 표준이 됐습니다. 모든 빅테크가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10년, 심지어 15년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백악관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됩니다. 우리는 한미 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AI 산업은 이미 한국 메모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 의회는 한미 반도체 협력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한국 HBM 공장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 유사시 미군이 보호합니다. 이건 거의 군사동맹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축하하러 왔습니다. AWS 서울 RD 센터 기공식, 강남 한복판 30층 빌딩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투자 금액 5억 달러, 엔지니어 1,000명 채용 예정. 나는 기공식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AWS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미 AI 동맹,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리셉션 파티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SK하이닉스 임원들, AWS 직원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김상철이 한 노인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 온화한 미소.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명예회장이신 박재훈 박사님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영광입니다. 박재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어요. 저를요? 네, 사실 우리 인연이 있거든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박재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995년 MIT 기억하세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 MIT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존슨 부사장님은 석사과정 2년 차였죠. 반도체 공학 전공. 하지만 학비 문제로 자퇴 위기였어요. 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 박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박사과정 4년 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서 존슨 부사장님을 봤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가을, 나는 학비를 못 내서 자퇴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실직 상태였고 학자금 대출도 한도가 찼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에요? 존슨 부사장님은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말씀하셨죠. 학비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박사님이요? 네. 제가 학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떠나면 안 된다고, 장학금을 알아봐달라고. 나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 일, 누군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연결해줬습니다. 학과장이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자네를 추천했네. 자네가 우수하다고. 나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재훈이었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박재훈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학비 못 내서 자퇴 위기였는데 미국인 선배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베풀어야 할 차례라고. 존슨 부사장님이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NIT를 졸업 못했을 것이습니다. AWS에 입사하지도 못했을 것이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뉴스에서 봤죠. AWS 부사장 마크 존슨, MIT 출신. 아, 그 학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상철 이사가 보고 올렸어요. AWS 존슨 부사장이 긴급하게 한국 왔다고.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죠. 운명이라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박재훈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존슨 부사장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김상철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긴급 공급 결정도 박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보고 올렸더니 박사님이 직접 회장님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30년 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도와야 합니다. 라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만 개를 긴급 공급해 주신 거였군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도 맞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개인적인 의미도 있었죠. 30년 전 제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으니까. 나는 박재훈을 껴안았습니다. 70대 노인과 50대 중년이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최태원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재훈이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MIT에서 만났던 은인과 재회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감동한 표현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인연이네요. 이거 완전히 운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WS SK 파트너십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죠. 파티가 끝나고 박재훈, 최태원 회, 그리고 나는 조용한 VIP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셋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박재훈이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제가 30년 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장학금 연결해 주신 거요. 아니요, 그건 방법이었고 진짜 제가 한 건 믿음이었어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에 투자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투자가 돌아왔네요. 100배가 되어서요. 최태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비즈니스 아닐까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AWS와 SK의 파트너십도 그럴 겁니다. 5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30년, 50년 갈 관계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HBM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RD 센터를 제안한 거예요.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만 사람으로 이어진 관계는 끊기지 않으니까. 박재훈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AWS, SK 장학금 프로그램 만드는 거 어때요? 매년 한미 양국 학생 10명씩 지원하는 거죠.
MIT, 스탠포드, 서울대, KAIST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최태원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50만 달러씩 내면 100만 달러, 10명 장학금 충분하죠.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박재훈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MIT SK 미래인재 장학금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30년 후에 이 장학금 받은 학생이 또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선순환이죠. 박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도움이 도움을 낳는 세상.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 30년 전 나를 구한 사람, 지금 나와 파트너가 된 사람, 고마웠습니다. 밤 11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 30년 전 박재훈의 도움, 그리고 30년 후 운명적 재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1년 전 김상철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만약 위기가 없었다면 나는 박재훈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습니다. 위기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절박함이 진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아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보,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 30년 전 나를 도와준 은인을 만났어. 그 사람이 지금 SK하이닉스 명예회장이야. 그리고 이번 HBM 긴급 공급도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였어. 세상 참 신기하지? 30년 전 선행이 30년 후 회사를 구했어. 내일 그분과 함께 MIT에 장학금 기부하기로 했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사랑해.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나는 중앙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가동 서버 10만 대. 전 서버 정상 가동. 우리는 해냈습니다. 10만 서버 전체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서버마다 SK하이닉스 HBM32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총 20만 개. 6개월 전 약속대로 SK하이닉스는 18만 개를 추가 공급했습니다. 단 하루도 지연 없이.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가 세계 최대 AI 인프라를 완성했어. 네, 제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맞아. 한국 R&D 센터에서 HBM 내 개발이 시작됐지? 네. 우리 엔지니어 500명과 SK 엔지니어 3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양산 목표입니다.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우리는 더 이상 공급 걱정 안 해도 되겠군. 그게 파트너십의 힘입니다. 같은 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글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 5만 서버 가동. 전부 SK하이닉스 HBM 탑재. 메타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 3만 서버 가동. 삼성전자 HBM 탑재. 마이크로소프트 애리조나 데이터 센터 7만 대 서버 가동.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혼용. 전 세계 빅테크가 동시에 한국산 HBM으로 서버를 가동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동시 가동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 구조. 부재, 소프트웨어는 미국, 하드웨어는 한국. 기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AI 인프라의 90%가 한국산 HBM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는 새로운 권력 구조의 탄생입니다. 20세기가 미국 단독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항미 공동 패권의 시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없습니다. 기사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AI 서버 200만 대 중 180만 대가 한국산 HBM을 사용습니다. 점유율 90%, 챗GPT, 제미니, 클로드, 코파일럿.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 전부가 한국 메모리 위에서 작동습니다. 만약 한국이 HBM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춘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국은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 HBM 국산화 시급니다. 기사는 절박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한국 HB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HBM을 구매 않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이 중국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HBM 자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격차 10년,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인피니온과 삼성전자의 합작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HBM 공장을 독일에 짓는다는 계획, 투자 금액 100억 유로. 하지만 생산 시작은 수년 후.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HBM5를 양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10년 선행 투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소니가 SK 하이닉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 HBM 생산 공장 건설, SK 하이닉스가 기술을 제공하고 소니가 자금을 댄습니다. 지분 5대 50,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를 실용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쟁할 수 없으면 협력하라.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다보스 포럼에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AI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패널에 최태원 회장,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중국 CXMT CEO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HBM 시장을 지배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 최태원 회장이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고. 매년 연구개발에 5조 원씩 투자한다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순다르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공급 지연이 없었다고.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중국 CEO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의존은 위험하다고.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한국이 최고라고. 기술도 품질도 신뢰도도 우리는 최고와 일한다고. 포럼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년 전 한국 긴급 방문이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의미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환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인을 만난 날이었고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냐고요? 잠시 포럼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한미 AI 동맹 시대입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한국이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 세상의 AI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동맹이었습니다.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도 꼭 전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로그였습니다.